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의무 기록상으로 저희가 몇 건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왜 그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위협적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이광원 씨로. 네네. 잘 됐네. 예.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있거든요. 네네. 괜히 뭐 부탁할 필요 없구나, 그죠? 네네, 맞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 감축설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텐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부산 만덕동 햇드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여파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만 54명이 확진됐는데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또 확진 환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접촉자 검사와 주변 요양시설 전수검사 결과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햇드락 요양병원 환자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환자로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증입니다. 이 병원에서 지난 12일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부산대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위중하신 상태였고 오늘 오전 4시경에 임종하셨습니다.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걱정과 달리 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파악된 접촉자 113명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산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곳 전수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두 1,43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자를 찾아낸 게 아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직원 확진자가 지난 9일에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했는데 부산시는 함께 방문한 다른 조합원이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합총회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방문하셨던 분이 약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연락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12일에 이용한 셔틀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부산시는 동선을 공개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아직 잠복기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 내 감염 위험도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병원 내 교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은 병상 간격도 지키지 않고 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의 병원 관리 역시 부실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태인 기자입니다.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앞마당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간이 선별 진료소가 차려진 겁니다. 이미 병원 환자와 종사자,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지만 혹시나 또 환자가 발생할까 추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9월 이후 외출이나 외박을 한 환자나 보호자 면회도 없었던 상황. 직원이 가장 먼저 감염돼 병원에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추정은 하지만 구체적인 감염원을 찾는 역학조사는 더딥니다. 부산시 조사에서는 병원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자 병상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았고 침상을 벽에 있는 끝까지 이렇게 모서리까지 밀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간격들을 조금 더 좁혀서 생활한 것들이 호흡기 증상으로 숨진 환자가 있었지만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의무 기록상으로 저희가 몇 건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왜 그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의료진들과의 면담이나 더군다나 고령이고 병을 앓던 입원 환자 마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종사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종사자분들의 마스크 착용은 저희가 CCTV 등을 확인해야 되는. 방역당국의 병원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병원을 방문했지만 직원 면담과 기록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안에서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감염관리 원칙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파티를 벌이고 또 즉석 만남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점. 불이 모두 꺼진 채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불과 이틀 새 관련 환자가 13명까지 늘면서 폐쇄된 겁니다. 이 주점에서 일하는 20대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 다 발열 체크하고 방역록 작성하고 손소독하고 다 했는데 특히 주점을 방문한 30대부터 부모와 할머니까지 3대가 N차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13일 바로 저희가 방역을 좀 완료했고요. 접촉자는 다 분류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재난문자 끌어가지고 검사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만 70여 명.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와 지표 환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친구 모임 관련 확진자도 2명 추가되면서 누적 환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관련 확진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가진 이후 동두천시와 서울 강남, 안산시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술집에 수차례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생일 파티를 열거나 즉석 만남을 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릉시 지인 모임 집단 감염 또한 양양군 지인 모임 확진자가 강릉에 있는 술집에 가서 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던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전후로 주점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밀접한 시설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조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술집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거리두기 완화로 유흥시설까지 영업을 재개한 만큼 제2의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 11일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모두 16건에 32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 지인 모임 관련 사례가 8건에 확진자 수 1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용 무료 독감 백신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용 무료 백신의 15%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지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곳이 많지 않아서 접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예년 같으면 독감 백신 접종을 맞으러 온 사람들로 붐빌 시기인데 대기실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대신 백신이 남아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아니요. 저희 이제 독감 백신이 다 소진이 돼서요. 병원 안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입니다. 원래 이 칸에는 무료와 유료 독감 백신이 보관돼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백신이 동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작 맞을 거. 할머니가 잊어버렸어. 전화 딴에 다 돌려보라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고 다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아기는 감기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소아과에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백신이 남아있는 병원을 찾아다닌 부모도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미리 전화하고 있는 대로 갔거든요. 근데 대기가 되게 길어가지고 친정엄마가 대기해놓고 좀 몇 시간 후에 가서 좀 힘들게 마치긴 했어요.
코로나19로 백신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어린이용 무료 백신 단가가 일반 유료 백신보다 낮다 보니 제조사들이 어린이용 공급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부가 긴급히 청소년용 무료 백신의 15%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일부 병원에선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10여 개 넘는 제약회사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한 곳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입 물량을 당연히 늘려야 하고 일선 제조회사에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더 물량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보건당국은 이번 주까지 어린이용 백신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골고루 공급이 이루어져 백신 부족과 함께 학부모들 불안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가운데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오늘 17일부터 4주 동안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등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5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47만 8천여 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프랑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t donc la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très activement.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종식을 축하하는 대규모 축하 파티를 열었던 체코도 모든 학교를 닫으며 7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Co udělala ta doba od toho, já nevím, půlky března do června s dětma, tak samozřejmě tam je trošku ztráta návyků pracovních a motivace u některých dětí. 체코는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했고 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데 이어 학교와 술집, 클럽은 오는 11월 3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체코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며 지옥문에 반쯤 다가간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과 함께 유럽은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내부에서 회장으로 불리던 양호전 옵티머스 고문은 단순 자문만 했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양 전 고문은 회장 집무실과 또 개인 비서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서는 함께 고문을 맡아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측의 소개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나라은행장을 지낸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이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혁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김광문 씨로. 네네. 잘 됐네.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네네. 괜히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통화 시기는 2017년 11월로 이혁진 문제는 이혁진 전 대표와
김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을 이 장관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로 해석됩니다. 통화에선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양 전 고문은 이 통화가 있기 2달 전 옵티머스 최대 주주에 오른 인물로 내부에선 회장으로도 불렸지만 그동안 펀드 운용 등은 아는 게 없다며 단순한 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쳤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별도로 마련된 회장 집무실에 출근하고 개인 비서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양 회장에게 컴퓨터 사용법이나 휴대전화 사용법을 알려주고 차를 타주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며 간단한 자금 집행도 담당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양 전 고문과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의 각별한 친분을 알 수 있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의 비서로 일하던 친구가 소개해줘 양호 회장의 비서로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이 시기는 이 전 부총리가 옵티머스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애초 양호 회장 비서로 입사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쯤 양 회장이 고문으로 역할을 바꾼 뒤엔 김재현 대표의 비서로 최근까지 일해왔습니다. 양 전 고문과 이 전 부총리는 최용식 전 금감원장과 경기고 동문으로 최근엔 취재진 등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의 첫 열쇠는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 여부로 검찰은 양호, 이현재, 금감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부터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2라운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옵티머스 범죄 수익 은닉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김재현 대표 등이 빼돌린 자금 추적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사만 18명, 특별수사팀의 버금가니 규모로 확대된 옵티머스 수사팀은 곧바로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출신인 신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충북지사 후보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신 씨가 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충북 지역 인맥을 앞세워 충주호 유람선과 청주 여객터미널 등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연결해주며 금품을 챙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옵티머스 투자금은 사모사채 매입 등을 통해 상당액이 신 씨가 다리를 놓은 회사들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 관계인들은 김 대표의 은닉 자금을 추적할 핵심 연결고리로 신 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와 아는 사이긴 하지만 자신은 인수합병 관련 실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는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에 연루된 업체 스킨앤스킨에서 감사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 고문인 유형권 씨는 이미 김 대표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공범으로 엮인 스킨앤스킨 회장과 대표를 맡은 동생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150억 원을 스킨앤스킨으로부터 받아 빼돌린 뒤 옵티머스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퍼져나가며 본격화된 옵티머스 2라운드 수사. 검찰은 관계자 소환과 신병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월요일에 공개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건 지난해 9월 30일. 애초 월성 1호기는 설비 보강과 지역상생 협력기금 등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운영기간을 2022년까지 늘렸습니다. 이런데도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확인해달라는 게 감사 요청 사유입니다.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킨 멀쩡한 원전입니다.
그런 멀쩡한 원전을 경제적 평가까지 왜곡해가면서 조기 폐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감사 기한은 석 달. 하지만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고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야당에선 외압설까지 제기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핍박 말씀하시는데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에 공개됩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 원인과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내일쯤은 위원님들 우리 감사위원들이 최종 문안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은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정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감사 저항 자체가 큰 것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감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확실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이 없다면 파장은 덜하겠지만 반대일 경우 단순히 한수원 사장이 책임지는 선을 넘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29일까지 방송된 이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정당별 출연 횟수가 민주당이 238회, 국민의힘 71회로 민주당이 약 3.35배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 측 패널 출연이 지난해 같은 기간 111회에서 올해 165회로 늘어났다면서 윤미향, 검찰개혁 등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 참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이 대거 기소돼 뒤숭숭한 분위기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한동안 두문불출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자진 출석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불응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안 맞고 또 국정감사는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정 의원은 8월까지 가만히 있던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에야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도부의 자진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 10일 이렇게 몰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회계 부정과 청주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앞서 기소된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의원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미한 사건까지 검찰이 다 기소한 건 야당 탄압이자 문재인 정부가 수사기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의원은 자신은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기획수사에 대해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은주 의원이 기소된 데 대해 기계적인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짓누른 권위주의적 관성을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칫 금배지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향후 있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만 4가지입니다. 이 의원 본인과 시의원 2명을 비롯해 모두 9명이 기소됐는데 이스타 항공 사태와 맞물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 토요일, 이상직 의원은 전주시 서신동 교회에 모인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종교시설이나 극장 등지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3년 대통령이 모시다 보니까는 일정이 좀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달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습니다. 가서 그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불출마 선언했고.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는 이사장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화 책자가 전주 을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배달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전 보좌관이자 당시 중진공 간부였던 A씨와 공모해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거짓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를 공천을 안 줬죠. 저격 공천이 당한 거니까. 저는 낙선한 게 아닙니다.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혐의도 받습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으로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의원 지역구 시의원 2명을 비롯한 측근 8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의원과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던 이상직 의원.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린 듯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를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의 계약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와 포기 여부를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을 고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포인트 상승해 62주 연속 올랐습니다. 감정원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방위비 등 여러 현안에서 입장차가 분명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이 급작스레 취소되자 현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취소한 것뿐이라며 이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미측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선 양국 간 견해차가 묻어났습니다.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상호 합의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조기 반환이 목표인 우리 측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측은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또 전작권 전환 전후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안 전력을 제공할 때 우리 군의 무기 획득 계획을 먼저 고려한다고 처음 명시됐습니다. 보안 전력 제공을 최소화해서 한반도 방위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측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혹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전작권 전환 조기 검증을 두고 한미가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이견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실장이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어제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이 북한의 책임 규명과 또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도 다음 주에 이 문제가 보고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임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책임자 규명, 유가족에 대한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남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엔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상황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인 방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와 방역 협력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재평가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와 유엔에 제재 완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진행 중인 대북단체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며 검사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하면서도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이번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축 자재가 노동자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요.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모두 위주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강원도 춘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공사 자재가 하늘 위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5, 60대 노동자 3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그대로 덮쳤습니다.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저 크레인 아래에서 건축 설비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모두 피해자들은 외주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원격 조종하는 무인 타워 크레인이 사용됐는데 공사 자재 고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에는 아래쪽에 사람 출입을 막아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할 때 저희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해서 결속을 잘 안 해서 그게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퇴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심 어린 좀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지금 계속 수사 중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 중입니다. CCTV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전국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 1,585명 가운데 낙하물 등에 맞아 숨진 경우는 128명,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 다음으로 많았고 특히 피해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물려받은 외주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전등 발전회사 작업장에서 모두 42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41명은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본사 정직원은 단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13명이 작업 도중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시연에 나섰습니다.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법정에 프린터까지 들고 와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보였는데 정 교수 측은 공소 사실과 다른 방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지난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났던 정경심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신경 한 말씀 재판 전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중 조사가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동양대 상장 용지와 정 교수가 실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까지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평소 정 교수가 쓰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미리 갖고 있던 자원봉사상 양식 파일을 조 씨가 받은 최우수 봉사상으로 고쳤습니다. 일련 번호도 새로 붙이고 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상장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직인을 정 교수 아들 상장에서 잘라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표창장을 출력해 보인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 해 컴퓨터 실력이 떨어지는 정 교수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겨냥한 겁니다. 검찰은 제작 시연과 PC 복원 내용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 측은 시연한 방법이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MS 워드에서 자르기 기능을 해서
갖다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그 표창장과 같은 모습으로 출력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검찰 측 주장을 듣는 서중조사 기일이었지만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 등 여러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2013년 6월 16일을 이른바 위조데이라고 반복해 부르자 변호인은 신문기사에 나올 장면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정경심 교수 재판은 변호인 측 서중조사와 결심 공판만 남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두고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1심 공방의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범위가 한계가 없다 보니까 무한정 불러놓고 막 다그치고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래서 감사를 하라 그랬고 그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걸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핍박 말씀하시는데 저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21대 첫 국정감사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야 공세에도 최재형 감사원장 끝까지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지만 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법사위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여부가 이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가 오는 19일이죠. 월요일 날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감사 기간이 무려 1년이나 훌쩍 넘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달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가 이 7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개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 또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그 지금 원안위에서 조기 폐쇄를 했거든요. 4년 예정보다 4년 빨리 폐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가 여부가 관건이었었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사실 이런 감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감사는 아닌데 이 지금 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향후 지금 이 그 탈원전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까지 다 이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울 반대로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 결과가 탈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한 일종의 정권 코드 맞추기식 그런 그 관료들의 그러한 좀 무모한 이 정책 집행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이 여야 모두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역대 지금
우리나라 감사원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예정됐던 것이 지난 2월 달에 감사 기간이었는데 벌써 8개월은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외압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 감사원장이 오늘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중요한 쟁점은 이제 다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재판으로 치면 판결문 원본만 쓰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아마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좀 서로 그러니까 조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기간이 무려 1년이나 훌쩍 넘기다 보니까 외압 소리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충돌을 빚어서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감사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없는 감사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월성 1호기가 1983년도에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2년도에 이게 중단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 7천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연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폐로식에 가서 좀 더 빨리 이걸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 2018년도에 이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만약에 폐로 했을 경우에 경제성에 대한 손실 문제, 또 가동을 했을 경우에 이제 경제성의 문제 했는데 결국 이제 3차례 걸친 경제성 평가에서 모두 다 가동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실익이 크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특히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게 가동을 했을 경우에 약 한 3,700억 정도의 어떤 이득이 있다. 두 번째 70% 가동으로 했을 때는 1,700억 정도의 이제 이득이 있다. 나중에 이걸 엄청 낮춥니다. 가동률을 60%까지 낮춥니다. 그래도 224억이 이 어떤 면에서 이익이 난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가동률을 어떻게 했냐면 50%로 낮춰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더군다나 이게 이사회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사실은 소집이 돼서 이 폐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탈원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월성 3, 4호기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에 따라 결정된 거지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니까 지금 산업부 공무원들이나 지금 이 한수원에서 어떤 면에서 거기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인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또 배임 행위를 했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사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감사원이라는 게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감사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만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감사위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친정부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배치가 됐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번이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 이제 조사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했는데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조사 말을 뒤집는다든지 뭐 굉장히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에 늦었다가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다음 주에 발표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 최 감사원장 산자부 공무원들의 감사 저항이 굉장히 심했다라면서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이 국감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감사원법에 보면요, 감사원의 직무가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결산 그리고 또 회계 감사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감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왕조시대, 조선시대를 따지고 보면 감사원의 역할이 암행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이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을 바꾼다든지 자료를 고의 삭제할 경우에는 거의 자신이 직을 내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아마 이 좀 여건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감사원장이 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이 감사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번 감사 직권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출석했던 백운규 그러니까 전 산업부 장관한테 지금 대선 공약이 국민의 뜻이냐, 대선 공약에서 탈원전이 공약되었다고 해서 41% 얻은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다 전체 국민의 뜻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 득표를 들어서 국정과제를 정당성을 폄훼할 의사는 전혀 없다. 단 자신은 지금 경제성과 안정성 그러한 지금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뭐 여건에서는 이번에 지금 감사위원이 지금 사실 7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1명이 지금 결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원장이 사실 1명을 지금 제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1명이 사실은 정부의 상당히 친정권적인 인사라고 해서 감사원장이 그러한 예단을 품고 지금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감사원장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정치적인 그러니까 민감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이 전례 없이 이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 공무원들이 상당히 강압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피감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 직무감찰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감사원과 피감사 이 공무원들과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이 결과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앞서 여당 의원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감사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큰 만큼 다음 주에 이제 자료가 공개될 때 감사 자료가 전부 다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감사 결과가 이제 합의된 걸 공개가 되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와중에 감사 담당자를 수차례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최재형 감사원 처음에 임명될 때 여당에서는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 워낙 어떤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이라든지 또 그동안 좀 미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정반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바로 이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정부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감사원법 보면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사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두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때 감사원을 국회 밑에다 두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일부 나라에서는 감사원이 정부가 아니라 그 어떤 입법부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어떤 이 자존심을 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가 됐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법사위 결의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 모두 다 공개하자. 저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기다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동안 뜻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아마 국민들이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로 저는 봅니다. 지금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이렇게 관측이 분분한데 어떤 결과가 나와든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사실 이제 문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 아닙니까? 이제 만약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탈원전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존 자원이 지금 상당히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지금 태양광을 비롯해서 이 지금 뭐 이 그 풍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한 만큼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환경 파손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탄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이 원전이라는 부분 자체를 지금 너무 경제성을 그러니까 폄훼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환경 정책의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이 하나의 프레임에 너무 경도되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정책을 했다는 그러한 하나의 공격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제로의 찬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지금 감사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적당한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 조기 폐쇄가 맞다 그거 놓은다고 한다면 이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는 또 안정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또 지금 이 탈원전을 주장해 왔던 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또 그 요소라는 측면에서는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금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이 지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여야가 상당히 예민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감사를 이 지금 이례적으로 이렇게 끌고 왔던 만큼 이 감사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모두가 다 수긍하는 그리고 만약에 수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재심을 또 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걸 따라가야 되지 그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갖고 정쟁의 요소로 삼다는 것 자체는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이 국가의 발전하고는 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월성 1호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다면 야당이 이제 정권 외압설을 이제 내세우면서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결과에 따라서 결국 후폭풍이 있을 텐데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탈원전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 월성 3, 4억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어떤 면에서 빨리 강행하기 위해서 이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어떤 면에서 국민의 예산의 손해를 보고 더군다나 어떤 이 편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폐쇄했던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내년이면 어떤 면에서 가만 놔둬도 사실은 이 월성 1호기는 바로 이제 어떤 법에 따라서 이제 폐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빨리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사실은 버젓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 예산이 7천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자, 7천억이 들어가서 잘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갑자기 어떤 면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럼 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아니 국민 예산 들어가는데 이걸 그렇게 아무리 정책이 하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사회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특히 이사들이 그때 회의를 할 때 자신들이 배임에 걸릴까 봐 이미 법적인 자문도 다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런 부분 우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사회 결정 과정에 보면 상당히 산업부의 압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 시스템이란 게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국민적 손해를 볼 행위라면 그건 대통령이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거를 갑작스럽게 중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감사원이 그걸 지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 사안에 저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결론이 나오면 이게 뭐 봐라 이게 탈원전 이게 옳지 않느냐 등등 이런 논쟁에 가버리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논쟁이 굉장히 희석될 수가 있어요. 예. 문제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운영되던 원전을 어떤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중단했느냐 여기에 국민적 손해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감사의 저는 핵심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예, 이러면 오늘 19일 나올 감사 결과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원장 오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좀 곤욕을 치르면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또 끝까지 소신 발언으로 또 일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도 직접 보고 오시죠. 이 민주적 통제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한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네, 답변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답변이 뭐 핍박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국감장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물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직분에 상당히 충실하는 모습, 그리고 또 특히 이 지금의 여건의 외압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력에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박수를 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아마 평가를 붙여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야당 의원들 이러한 접근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지금 만약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 총장으로 비유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러면 이 지금 이 여당은 물론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그러니까 감사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 결과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의도에 경도되었다는 그런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빌미를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감사원장 중에 보면 사실 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소신을 지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는 그 발판을 마련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해창 전 감사원장이 율곡비리 수사 때 강직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시 그때 국민적 신망을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리가 되고 그걸 또 바탕을 해서 대선 후보까지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러한 식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뭐 포석이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야당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한 인사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말 잘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원장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직사회 뭐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추려 하고 있지만 어쩌면 누구 하나는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또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래서 요즘 계속 청와대 내부에 지금 민정수석실의 문제 등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면에서 감사원장이 저렇게 중심을 잡아줌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공직사회가 어떤 긴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정기구나 감독기구가 심판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문제는 저렇게 코드를 맞춰버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그 최근에 이 펀드 사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금감원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국민들 손해입니다. 감사원이 만약에 정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흔들린다고 시작한다면 다 국민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국민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정권의 뜻에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내놓고 난 다음에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저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공직자가 지켜야 될 일이 뭔가 자신의 직분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이번에 계기를 통해 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온 기자의 얼굴 등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오늘 이 추미애 장관이 오전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본인이 사실 오늘 출근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집 앞에 지금 사진에 나오다시피 지금 카메라들 기자가 지금 뻗치기를 하고 있다. 속칭 말하면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이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미리 여러 언론사들에게 집 앞에까지 와서 하는 부분은 좀 자제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9개월 동안이나 자신을 진짜 무차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취재를 하고 이렇게
내보냄으로써 사실 사생활이 많이 침해가 되었다. 그리고 또 이 드나들 때마다 상당히 또 이 막무가내식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상당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면서 흉악범 대하다 앞뒤에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저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본인의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아침 출근길에 저렇게 뻗치게 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본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말 그대로 공인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지금 이 취재가 정당하냐 안 하냐 부분을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취재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은 언론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것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뻗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러니까 취재를 하게 될 경우 그 취재에 대한 그 결과는 결국 언론사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상당히 독자들로부터요. 상당한 또 이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인인 이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그리고 또 아파트 현관이라는 부분이 본인은 사생활 공간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파트 안이 아니고 바깥에 지금 그러니까 출근길을 취재하겠다는 부분까지 지나치게 사생활이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언론들의 취재 범위 더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또 문제됐던 부분은 앞서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취재 기자의 모습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 지금 이 기자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하는 또 더 나아가서 여권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 특정 기자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일종의 좌표찍기랄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그 특정 기자에 대해서 지지층들로 하여금 상당히 비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난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들과 분명히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행위는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칭 뻗치기, 기자들의 은어로 이제 뻗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취재원을 하루 종일 이제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면서 취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뻗치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정당한 취재 권리냐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법무장관의 사생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냐?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기자가 어떤 면에서 취재가 싫으면 공직 그만하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공직자지 않습니까? 이분도 더군다나 오선 의원의 여당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숱하게 기자들이 매일매일 취재를 했고 매일매일 자신의 전신사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유독 왜 전신사진을 찍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 법무장관이 지금 현재 어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취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지금 본인은 왜 찍느냐?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출근을 못 하겠다. 아니 이 기자가 지금 출근을 막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의 총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총리 공간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1분 단위에 분 단위에까지도 전부 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나올 때 묻고 총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질의에 응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직이라는 게요, 결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그 국민과 어떤 공직의 중간에 기자라는 매개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죠. 자, 근데 문제는 언론이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하기 싫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관분들 중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할 자신 없으면 저는 장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런 게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본인이 못하겠다, 그런 걸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뭐 처음 장관 해보시면 또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5선 의원을 하고 지금 여당 대표까지 한 분이 이제 와서 사생활 침해다? 그동안 기자들이 매일같이 취재했는데 왜 하필 지금만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어떤 적반하장을 다름없습니다. 예, 한 시민단체는 있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 장관을 이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추미애 장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해당 기자의 얼굴을 올려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른바 좌포 찍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처음으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지만 정 의원은 국토위 국감장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시죠. 그동안 6, 7월, 7월, 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 10일 이렇게 몰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회기 중이라 사유를 냈고요. 26일은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출석을 못한 겁니다. 마치 제가 무슨 불응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아니고 또 국정감사는 헌법의 정원, 국회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예, 정 의원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의 자진 출석을 끝내 이제 거부를 했는데 네.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 선거법 위반 부분만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또다시 방탄국회가 재현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또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은 아마 국회 28일 날 소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가 아마 표결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가장 핵심적인 지금 사안인 일단 선거법 위반 부분은 결국은 한 번도 조사도 없이 오늘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오늘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회법 따라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었다.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호영 의원도 같은 사건이 민주당 아닌 다른 당 소속 의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정순 의원의 이 이야기자 오늘도 결국은 지금 출두를 안 한 이유가 국정감사를 지금 핑계를 댔는데요. 우리 속담에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본인이 사실 지금 이 나름대로 출두해서 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밝히려고 했다고 하면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저린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출두를 하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본인의 지금 관련된 혐의가 지금 일단 선거법은 일단 재판에 붙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이번에 지금 이 방탄국회에서 숨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검찰은 이제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체포동의안 효력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28일 여야 합의로 이제 체포동의안 상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지난번 국회 때도 그렇지만 국회가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특권을 없애겠다. 자 그리고 방탄국회의원인가 하지 않겠다. 라는 것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또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게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들 중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더군다나 제일 중심적인 게 바로 이 체포동의안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자신은 일을 저질러도 출두 안 하고 출두하지도 않고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방탄 뒤에 숨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런 식의 지금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국민들은 다 가서 조사받습니다. 검찰이 오라 그러면 다 가서 받아요. 그게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고 일반 국민들의 법치의식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법치의식이 뭔가 지금 자꾸 어떤 면에서 피하려고 하고 자신은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에 대해서는 떠나서 당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으로서 또 국회의 어떤 쇄신을 이끌었고 국회 개혁을 이끌었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끌어야지만이 앞으로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 대거 기소돼서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정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여주시죠. 예,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10명, 또 정의당이 1명, 무소속이 5명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의 수인데 각각 좀 혐의가 조금씩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정정수 의원은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회계부정 혐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고요. 예. 양정숙,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고요. 조수진 의원도 똑같이 재산 축소 신고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상수 전 의원 허위 고발 혐의로 지금 또 기소가 됐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오늘 기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그러니까 그 서류를 그러니까 허위로 발급했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허위로 발급한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안은 또 앞으로 향후 뜨거운 아마 정치적 공방을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사실상 의원직은 상실되게 되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명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개헌 저지선 101석의 개헌 저지선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없는 살림에 지금 예. 더 큰 지금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103석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몇 명만 사실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지금 개헌 저지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물론 뭐 재보궐선거를 한다라고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소된 사람들 건수만 봐도 국민의힘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당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당장 지금 물론 뭐 1심, 2심, 3심까지 나기에는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내년 4월 이제 그 7일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후에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내년에 이제 대선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대세하지만이 이제 또 재보선을 치러서 뭔가 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여당이 만약에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없는 살림에 지금 더 큰 걱정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재판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좀 짧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신체 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저도 탈모인들이 이 천만이라고 뉴스 하는데. 보고 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강한 군인의 표상 중에 보면 머리를 아주 박박민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강한 군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학교 이 생도 모집 요강에 보면 주요 불합격 기준 중에 보면 탈모증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불합격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또 이거 말고도 여드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물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해군은 이 지금 이거 미용상의 탈모가 아니라 질환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명을 했군요. 예,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2017년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기준하고는 상당히 좀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시대착오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 지금 해군 건강 관리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해군 건강 관리 규정 기준이라 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따른 거라고 그래요. 이게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사실 시대의 변화를 전혀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약간의 탈모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못 되는 이 젊은 이 청년층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뭐랄까요 심리적 박탈감 그리고 또 상당한 또 이 그런 인격적인 모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 군 당국에서 좀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해군에서는 이제 실제 탈모증으로 인해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을 당장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뭐 왜 있는 걸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더군다나 지금 탈모 환자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즘 남성 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흔하죠. 들어서 자기 몸을 인위적으로 뭐 문신을 한다든지 뭐 해친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로 해서 사실 뭐 탈모하고 해군하고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저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요강들이 아마 해군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안 바뀌어요. 이게 문제가. 각 단위마다 보면 그냥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말거든요. 나중에 문제되면 이게 또 이제 하는데 예전에 뭐 일제시대에 있던 원칙까지도 지금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지금 많이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위에서 정말 예전에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빨리빨리 좀 바꿔서 이런 좀 미래의 어떤 지향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황당한 모집 요강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흠집 내고 여당 공격하고 이러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계속되는 야당의 고질적인 정쟁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저는 야당에게 라임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을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 리듬을 보세요. 자, 왜 반말하세요? 왜 반말하세요? 나이 한번은 반말해도 돼요? 아니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위원장님, 요거 마스크 발언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갔을 때 마스크를 벗고 하긴 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발언은 이뭐 앞쪽은 괜찮고 이쪽에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깐이니까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입술 되셨어요? 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럼 편한 대로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특히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네. 아니. 자, 네. 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저희 목적에 따라 아니 이거는 아니 발언 시간이 끝났으니까 빨리 짧게 해주세요. 네, 빨리 짧게 해주세요. 네. 그 자료를 다시 넘겨줬습니다. 간단히 띄워서 실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라 이런 차원이지. 혹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확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해보셨죠? 예. 밑빠진 어떤 독에 예산 붙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참 사전을 차르니까 또라이는 상당히 어떤 나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더라고요.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등 4명이 돈을 주고 아동 성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과 충남, 강원에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고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지만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성범죄자의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남성. 지난 8일 구속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A씨입니다. A씨는 성범죄자나 살인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와 SNS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처음에 범행하신 거예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허위 정보를 올리기 전까지는 본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듯 말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그걸 하실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러면? 허위 사실이 몇 건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찰은 A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100명 안팎인 거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적극 입건할 예정이고 2기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히 검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이 텔레그램에 있는 또 다른 신상정보 공개 대화방인 주홍글씨 운영진과 같은 인물인 거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범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구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무겁다는 최 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무죄라는 판단도 옳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하고 서로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검색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문제의 사진은 남겨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 씨도 최 씨의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유족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묵시적 동의와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연인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참았다는 개념을 구별해서 판단을 해주기를 좀 바랬었는데요. 최종범 씨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유족은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를 대신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A씨의 발언을 대독했습니다. A씨는 신상에 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다며 다시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뒤에서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이루어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흘 사이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랑구는 오늘
이마트 상봉점 베이커리 직원 1명이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어젯밤 다른 직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이마트 상봉점에 위치한 베이커리나 조리 코너 방문자 가운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단풍 절정기인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두고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산행 방역 수칙과 또 전세버스 운행 지침을 정해두고 가을철 재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정현우 기자가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단풍 절정기를 앞둔 산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3, 3, 5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 보고 하니까요. 기분도 좋고 좀 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하나둘 많아지는데 여럿이 마주치는 좁은 길목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뭐 산에서는 아주 힘들어요. 단체로 산행 온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올라갔다. 배고파서 이거 거리를 두기 어려우면 마스크를 항상 쓰라는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우려하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상대방이 썼기 때문에 내가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이 걱정되죠. 그래서 얘들 데리고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혼자. 가을 여행객을 기대하는 전세버스 업체들은 방역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동안 운행을 한참 쉬었던 버스들 내부를 소독하고 손소독제와 마이크 덮개, 출입 명부도 준비합니다. 주말에 예고된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선 상경 집회를 위한 운송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8.15 모임에 차량 동원 안 하겠다는 그런 성명도 했고요. 단풍철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는 17일부터는 방역 집중 관리 기간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방역 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 성분 제제 45개가 수혈에 쓰였지만 당국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 성분 제제는 99개였고 이 중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수혈 제제를 맞았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정부가 집회 금지와 보도 통제 등 비상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반정부 단체들은 이에 맞서 집회와 시위를 계속 벌여나가기로 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왕의 권한을 줄이는 새 헌법과 제도를 만들고 독재자 브라윕 총리는 퇴진하라.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태국 반정부 집회의 요구사항입니다. 14일에는 약 2만 명이 참가하며 반정부 집회 규모가 커지자 태국 정부가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긴급칙령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통제, 총리실을 비롯해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당국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버스로 만든 차벽을 뚫고 총리실이 있는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เราเดินไปเป็นสัญลักษณ์การเรียกร้องไปที่ทำเนียบครับเพื่อไปให้ประยุทธ์รู้เรื่องว่าพวกเรามาไล่เขาแล้วเราก็มาในฐานะเรารักประเทศคือต่างฝ่ายต่างรักประเทศก็ไม่กลัวว่าแบบจะเกิดอะไรขึ้น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มาด้วยใจเดียวกันก็คือรักประเทศชาติ 노란 옷을 입은 국왕 지지파는 시위대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저항의 표시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밤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비상조치 발효 직후 시위 지도부와 열성 참가자를 검거했지만 반정부 단체들은 비상조치에 맞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도 방콕의 집회 예정지 인근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정부와 시위대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아 태국의 시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을 두고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쟁 대비를 지시했고 미군은 바로 다음 날 타이완 해협의 구축함을 통과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화요일 남중국해 연안의 차오저우를 방문했습니다. 타이완과 마주한 본토 쪽 해안인 이곳에 중국군 육전대, 즉 해병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전쟁 대비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习近平指出，要把全部心思和精力放在备战打仗上，保持高度戒备状态。 시 주석이 상륙 작전을 맡는 해병 부대에 가서 전쟁 대비를 강조한 것은 타이완을 겨냥한 겁니다. 최근 나돌고 있는 중국군의 타이완 기습 상륙설에도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장차관급 관리를 보내고 무기 판매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경고도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는 하루 만에 타이완 해협에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미군 구축함은 시 주석이 방문한 부대 부근 바다를 지나 타이완 해협을 남에서 북으로 통과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타이완이 자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전쟁 대비 발언까지 하며 경고에 나섰던 시진핑 주석의 입장도 무색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발적 충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으로 넘어와 여러 군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항공기가 백령도 상공을 날다가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에서 날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탑재된 카메라로 청와대와 군부대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2017년엔 북한 무인기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경북 성주 사드기지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각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입니다. 군이 3m 이하 소형 항공기를 탐지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상공을 제집 드나들듯 넘나들어도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정보를 누출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혹은 군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 탐지 대응 체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공을 책임지는 공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공항에만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엔 드론 비행도 많아져 공군기지와 부대 인근에서 포착된 무인기 비행도 매년 10건에 이르지만 나머지 공군기지에는 2026년에야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파수 교란 작전으로 드론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히려
공군 전투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드론을 포획하거나 레이저로 격추하는 등 특단의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첨단 핵심 장비를 다수 운용하는 공군이지만 무인기 옆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군 기지에 최적화된 안티드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갈수록 소형화돼 가고 있는 무인기와 드론은 현대전을 상징하는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전문 진화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이 난 지점의 고도가 높고 산세가 험한 곳이라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1,1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말도 남쪽 약 10m 해상에서 22명이 타고 있던 9.77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해경이 도착하기 전 사고 해역 인근을 지나던 다른 낚시 어선이 좌초 어선에서 승객 20명을 구조했습니다. 오늘은 차가운 공기가 기온을 끌어내리면서 종일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고 특히 그늘진 곳에서는 쌀쌀하게도 느껴졌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더 쌀쌀하겠고 한낮에도 17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 조금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남부 산간에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와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는 종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밤에, 중부 서해안은 모레 새벽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타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